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인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러 찾아왔네요. 이혼한 게 뭐가 자랑이라서 이런데 이야기까지 쓰냐고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혼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마음씨 곱게 먹지 못한 시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왔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욕심부리던 전 시댁이랑 전 남편 꼴을 보니 속이 너무나 후련했네요. 이렇게 그동안은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한 적 없는데 오늘만큼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33 때 남편을 처음 만났었고 1년을 연애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데 나이가 이르다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어요. 요즘 여자들 결혼 정년기가 30대가 보편적이라긴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서 숨도 못 쉴 만큼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들 하듯이 흉내도 내면서 살았고 했는데 아버지 월급 날 때마다 대출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한테는 빚이 생기는 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마냥 죄책감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찾을 때까지는 안 쓰고 쥐고만 있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직에 성공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해놓은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주변에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부터 제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하나씩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지막 남아있던 친구 한 명까지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내가 허전해서 나도 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처음에는 제 잘못이겠지요.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지난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남편은 당시에 저랑 비슷한 수준의 회사를 다니는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나이는 저랑 같은 나이로 동갑내기 커플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기가 세지는 않아서 남자다운 모습은 적었지만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1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을 연애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하는 확신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9년 가까이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3억이었어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한 달에 250에서 300 사이로 꼬박 저금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많이 모았을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돈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처럼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한 것도 아니고 군대도 다녀왔어야 했고 취직하는데도 준비가 더 필요했으니 경력만 따져도 저보다 짧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착실한 면도 있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건 연애하면서도 알고 있었지요. 남편이 저랑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경력은 짧았는데 남자가 5년 일해서 1억을 모아놓았으면 그것도 굉장히 잘 모아놓은 거라 생각했지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으니 아무래도 그게 가장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이 돈 빌려다 쓰는 거 무서운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싱글벙글해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남편이 집에,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우리 결혼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봤다고요. 시부모님은 일단 제가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에서 엄청 놀라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나 해오셨다고 해요. 세상이 앞만 변했다지만 남자가 집 해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면서 집 한 채는 못 해주더라도 제가 가져오는 만큼은 맞춰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다는 이야기였지요.
듣던 중 반가운 좋은 소식이기는 했지만 제 반응은 솔직히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과 그동안 연애하면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 형편이 제가 돈을 모으는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형편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사업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메뉴도 요즘 사람들 이목을 끌만한 그런 메뉴는 아니었고 장사도 별로 잘 안 되는 걸로 말을 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추가하고 뺄 건 빼고 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두 분 프라이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요. 시부모님이 그 식당을 한 자리에서 엄청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왕년에는 줄 서 있는 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때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서 모을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 벌었었다고. 그래서 시부모님이 가게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다고요. 그런데 그거야 그때 그 시절 이야기고 지금은 경쟁도 워낙 세지고 그러다 보니 그냥 몇 명 단골 장사하는 것 외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암만 왕년에 잘 나갔던 가게라고 해도 지금 그 정도면 돈이 넉넉한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솔직히 큰 믿음이 가지는 않았네요. 당시 남편이 모아놓은 돈하고 제 돈의 차익만 계산해봐도 2억이라는 큰 액수였는데 그냥 해주시기에는 그 금액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기는 했지만 저도 집에서 지원받는 거 하나 없는 상황인데 큰 기대는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걸 돈으로 주신다는 소리가 아니었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 같이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말이 있었으니 일단 돈을 해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마치 제가 말을 잘 꺼냈다 하는 듯한 느낌으로 입을 여시더라고요. 처음 했던 말과는 다르게 그게 돈이 어디 묶여 있어서 당장 돈을 해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시댁에 기대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서 적기는 했지만 돈을 착실하게 모으는 습관 하나만 보기로 했던 터라 그 돈을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달라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돈은 꼭 해주려고 한다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꼭 그렇게 하겠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 제 귀에는 썩 와닿지 않았어요. 여자가 돈을 더 해와서 아들 장가를 보내면 아들이 괜히 기죽어서 여자한테 휘둘려 살게 될 텐데 그 꼴은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말씀 중이시니 딱히 말을 끊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돈이 묶여있는 와중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하시면서 어차피 저희가 결혼하면 살 집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합가 이야기였으면 그 자리에서 대본에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저희가 결혼하면서 집은 증여를 해주고 저희 돈을 가지고 당신들은 새로 살 집을 구하신다는 말이었지요. 어차피 이제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며 적당히 가게 출퇴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서 전세든 뭐든 해서 살면 되시겠다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실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는 서울에 집을 구하려면 대출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게 얼마나 소액일지라도 빚지고 사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렇게 집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식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갔다 집이 비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오래 지내신 집이다 보니 세월의 흔적도 있고 해서 저는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싹 다 고쳐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집을 안 구해나가셨다니 답답해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너가 돈을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집을 구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어차피 그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저인데 그게 제 통장에서 어머님 통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일단 집을 먼저 구하시라고. 그러면 잔금 치러야 할 때 제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가족도 믿으면 안 되는 거라 배웠어요. 부모 돈, 형제 돈, 자식 돈 싹 털어먹는다는 뉴스 기사가 종종 보이는 요즘 세상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사실상 몇 번 겪어보지도 못한 시어머니한테 제가 평생을 모아온 돈을 입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집이 확실하게 남편한테 증여가 돼서 명의를 저희 명의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저도 그 돈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드릴 용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더니 나는 너네를 위해서 살던 집도 넘겨주는데 너무 가족 간의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저희한테 물려주실 아파트가 당시 시세가 딱 5억이었어요. 금매로 나오면 4억 중후반 매물도 있었고요. 따지고 본다면 집을 고치는 비용에 가정가구도 새로 다 장만을 해야 하니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 어머님이 알겠다고는 대답하셨는데 그때 약간 느낌이 쎄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이 임박해왔는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지내고 계셨지요. 결혼식 직전에 같은 미용실로 예약을 했거든요. 머리하고 화장하면서 한바탕 싸울까 했는데 친정부모님도 자리에 계셨어서 그냥 참았어요. 시부모님이 여태까지 집을 안 구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저랑 이야기한 뒤로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후에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해서 정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저희가 살기로 했다고 해서 시부모님을 내쫓아버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고 빠른 시일 내로 구하신다 하셨으니 저는 그 시기가 아무리 늦어봐야 2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가 바빠서 그랬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대답도 회피하고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마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제가 다 보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속을 어긴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시부모님이 음식 장사를 하시다 보니 집에 들어오시면 밤 10시는 넘어야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늦어도 12시에는 잠에 드니까 하루에 고작 2시간 정도만 마주치는 상황이었어요. 아침에는 아침대로 두 분이 피곤하시다고 늦게까지 주무셨고요. 거기에 어머님이 약속 안 지킨 게 찔렸었는지 아니면 원체 부지런하셨던 건지 모르지만 집안일을 낮 동안에 싹 다 끝내놓고 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할 일도 따로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저랑 남편 빨래는 제가 직접 했고 저희가 쓰는 공간들 청소도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내는 게 차차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못할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 때쯤 어머님이 그걸 알아서 손수 깨부숴 주시더라고요. 그건 지금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네요. 어머님 가게가 쉬는 날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난데없이 신세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아직도 시부모님하고 신혼 때부터 합가에 사는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하는 말이 자기 아는 누구네 집은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은 커녕 손에 물도 못 대게 해서 씻지도 못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거죠. 약속을 어긴 것까지는 참겠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스스로 눈치를 봐놓고서는 저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밥 먹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어요. 그 집 며느리는 출근을 안 하거나 그 집에서 뭐 크게 받을 게 있는가 보죠. 이러면서 일부러 더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초에 약속 지켜주려고 했는데 돈 앞에서 가족도 안 믿는 못된 며느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다 제가 자초한 일인데 말을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느냐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른 상대로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여태껏 아닌 척 보내온 시간도 있고
이대로도 살면 살겠다고 괜찮다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결국엔 같이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집 안 해줘도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이젠 결혼할 때 돈까지 더 들고 와가지고 매달 돈까지 벌면서 이젠 시집살이 식모노릇도 해야 되게 생겼다면서 제가 뭔 꼴을 보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대면서 저를 말리긴 했지만 그간 희미해져서 기억 못하고 있던 마음속 쌓여있던 앙금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어요.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고 싶지도 않고 이거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따지고 있다간 끝도 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집 주실 필요 없다고 저희가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저희가 같이 사나 나가서 사나 달라질 게 없는데 제가 나가겠다고 나오니까 갑자기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때 왠지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방금까지 원성을 높이시던 분이 제가 나가겠다고 드니 아닌 척 하는 게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더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당장 저희가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그렇게 알라 하셨지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 어머님이 숨기고 있던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가게 광고를 하고 싶어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썼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집 구할 때 계약금으로 써야 한다고 가져간 돈인데 그 돈으로 가게 홍보를 했다니까요. 게다가 무슨 연예인을 섭외해서 CF를 찍은 것도 아닌데 무슨 홍보 비용으로 1억이란 큰 돈을 쓰냐고 따졌지요. 그러니 하는 말이 하는 김에 가게 인테리어도 좀 손보고 시설도 바꾸고 아무튼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 돈 돌려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가세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런 허튼 데다가 다 날려먹었으니 저랑 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팔이 안으로 굽었는지 부모님 편을 드는 겁니다. 그 돈 자기가 들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요즘 트렌드 맞춰서 인테리어도 바꾸고 광고도 하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 거라나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한테 당신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냐고 왕년에 돈 좀 만지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서서 기다려 먹던 식당이라고 하면서 그때 매출이 몇 천만 원씩 나왔는데 가게가 그때처럼만 되면 그 1억 원 반년 더 안 걸려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니들도 회사 다닐 게 아니라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당신들 도와 식당 일을 도와야 하게 될 거라고요. 가족 사업이니까 인건비는 계산도 안 하고 하는 말인 거죠. 인테리어 바꾸고 그깟 홍보 좀 했다고 뭐 크게 바뀔 게 있나 싶냐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돈 많이 버시라고. 아무튼 저희는 나가야겠으니 하루빨리 남편 돈도 다시 만들어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이참에 제 돈까지도 가게에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진짜 얼마를 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돈까지 같이 투자해서 들어가면 이 집도 물려주고 자기들 은퇴할 때 가게도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돈을 얼마를 벌던 간에 저는 음식집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매출 뻔하고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는데 제 돈을 그런 데다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다시 한번 거절하고 6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갚지 말고 다른 데다 갚으시라고요. 사실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힘든 거 알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서 제가 억지를 부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남편이 한순간만이라도 제 편에 서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제가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사실 시부모님이 가게가 잘 될 때 시설 투자도 안 하고 영원히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저렇게 된 거지. 음식도 맛있고 자기가 운영에 조금만 개입하면 떼돈을 벌 테고 집이며 가게며 물려받게 되면 우리가 남는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 망해가는 가게를 살린다는 건지. 백 선생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네가 그걸 해내겠냐고. 헛소리 말고 네 돈 받아내라고.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서 빠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네요. 그게 3년 전 이야기예요. 남편은 두고 보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주겠다 하면서 결국 저를 두고 자기 가족 편을 들더군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숙려기간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식당을 물려받으려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일에 뛰어들었다니 어쨌다니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 채널처럼 보이지만 돈만 내면 홍보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몇 주 정도 또 있고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죽겠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가게에는 사람이 정말 가득 차 있고 정신없이 바빠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보고 다시 숙이고 들어오면 지난 일은 잊고 다시 같이 살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 식당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언정 이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왔네요. 정말 일부러 신경 끄고 지낸 게 아니라 제 경력 쌓으면서 지내다 보니 그딴 집구석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작년부터 해서 저도 다시 결혼을 전제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고요. 대인 게 있으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그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기 자식보다는 당연히 제가 덜 이쁘겠지만 다행히도 전시부모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봐주지도 않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우연찮게 데이트를 하다가 시부모가 식당을 하던 곳 근처에 들렀던 적이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난 일 아니겠냐고 재밌겠다고 한번 얼마나 맛있는 걸 팔길래 저 같은 사람을 놓쳤는지 그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다며 제 남자친구가 시부모가 하던 그 식당에 손님으로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겠다 싶었고 이 사람 앞에서 저도 과거에 연연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모습도 보여줄 겸 해서 다녀와 봤는데 가게가 아예 망해서 없어졌더라고요. 옆가게 사장님한테 여기 TV에도 나오고 줄 서서 먹던 데 아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요. 음식이 기똥차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을 만한 정도였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은 와본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다였다고요. 요즘 손님들도 입맛이 귀신 같아서 한 번 먹어보고 아니면 아닌 거 따간다고 그러니까 반짝 장사 좀 잘 되다가 손님이 끊어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때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예 망해버렸다네요. 워낙에 이 동네 자체가 그 당시에 피해도 많이 봤는데 거기는 홍보비에 들어간 돈이 회수가 안 되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때 벌었던 돈들도 다 재투자를 했다나 봐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가게는 망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네요. 듣자 하니 전 남편은 재취업을 하기에는 경력도 애매하고 나이는 또 많아서 새 직장 구하다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나 봐요. 시부모님은 가게 살려보겠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쓴 듯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약속까지 어겨가며 남이 돈 노리던 사람들의 말로가 저렇다니 그게 너무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한 가게를 보고 소리내면서 웃을 뻔했네요. 그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제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이혼 경험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고 싶어서 사연으로 보내봤습니다. 저도 앞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깊이 새겨서 저렇게 업보를 되돌려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맞벌이 하면서 이제 돌진한 아들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태어나자마자는 제가 회사에 출산 휴가를 내서 3개월 집에서 쉬면서 산후조리 및 육아를 했고 이후에 저는 복직하면서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서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이 태어나자마자 재택근무를 전환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태껏 힘들게 쌓아온 경력인데 포기하기가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은 끊기지 않겠지만 회사 생활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업계가 좁고 그래서 인맥이 많이 중요한 자리인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돈이야 더 벌겠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만 더 이상 이 업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 욕심에 경력을 포기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집에 있을 우리 아이 생각하면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더군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남편이 복직 후에는 제가 재택근무를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남편의 경우는 저랑 달랐어요. 회사 내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인데다가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1년 내내 육아휴직을 써도 눈치 볼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짧게만 휴가를 쓰고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벌지. 사람 성격까지 좋은데 결혼 전에는 그걸 포함한 모든 좋은 점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하나둘씩 안 좋은 점을 찾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좋은 성격이 최고의 문제였지요. 저한테도 잘 아는 사람이니 좋지만 자기 손해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퍼주려는 성격은 제가 조금 자제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이 자기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조금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월급이 괜찮긴 하지만 월급쟁이들 중에서도 잘 버는 편에 속하는 거지. 무슨 어디 대기업 사장은 연봉이 10억이네 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식가족들이 무슨 날만 되면 이날은 뭐다, 저날은 뭐다 해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돈을 뜯어가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건 말건 간에 신우가 자기 생일이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하게 돈을 달라고 묻는 걸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그 말을 듣고 저를 옆에 두고도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 신우한테 주는 남편을 봤을 때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게 뭐였냐고 따졌지요. 오빠가 동생 챙겨주는 게 뭐 잘못된 거냐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오더군요. 매달 생활비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기분 좀 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냐고 따지는데 제 눈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면 모를까, 신우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도 아니고 당시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인 나이였는데 오빠한테 용돈 받으려는 생각을 한 신우도 문제지만 달라고 했다고 그 돈을 또 주는 남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일해서 번 돈, 자기가 내키는데 쓰겠다는 거니 제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기에 생활비랑 아이 미래를 위해 따로 모으고 있는 적금만 잘 주면 되겠거니 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생일이라고 30만 원을 일말에 고민도 없이 꺼내줄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때 지갑에 현금이 더 있었다면 더 줬을 수도 있겠다는 걸요. 생일에 기분 내라고 30만 원을 척척 꺼내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지난 설이 지나고 나서 제 출산일이 임박해서 회사에는 계획한 대로 휴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조리원에서 2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더니 난데없이 올해 보너스가 나왔으니 그걸 전부 신우에게 주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싶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농담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진짜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생일에 30만 원을 줬는데 생일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있길래 성과급으로 받은 2천만 원을 신우한테 다 주려고 하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다가 뭔가 떠올랐는지 저는 몰랐겠다 하면서 신우의 근황을 전해왔네요. 출산의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소식 못 들었을 거라면서 신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결혼이면 축하할 일일 텐데 저는 남편이 저 놀려먹는 건 줄 알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우가 올해 30이에요. 신우가 연애한다는 소식은 금시초문이었고 제가 아무리 출산에 조리원까지 해서 자리에 없었다지만 그거 길어봐야 2주하고도 며칠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제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쯤 설 연휴 때였어요. 그때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신우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때였거든요. 심지어 신우가 시부모님이 너는 결혼 언제 하냐는 이야기에 말도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이제 30이다. 더 늙어서 경쟁력 없어지기 전에 시집 갈 거라고 하면서 올해 내로 갈 거라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남자는 있는 거니? 하고 묻는 질문에 남자가 어딨냐고 하면서 어디서 괜찮은 놈 있으면 곧바로 물어야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신우가 저한테 새언니네 회사에 돈 잘 벌고 아직 결혼 안 한 착한 남자 없냐고. 그런 사람 믿으면 자기 좀 소개시켜달라 하더군요. 착한 남자가 아니라 호구노릇 할 남자를 찾는 거였겠지요. 제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신우를 소개시켜주겠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만 신우랑 결혼하려 드는 사람은 없겠다 생각해서 그때 그냥 쓴웃음만 지으면서 대강대강 넘겨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이제 시집은 가야겠다고 말한 지 고작 한 달 조금 지나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없던 신우가 난데없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 있었지요. 어이가 없어서 잠깐 생각에 잠긴 틈에 말을 잇지 못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매제될 사람을 벌써 따로 만나봤다고 하면서 사람이 아주 진국이라고 직장도 좋고 앞날도 창창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목 끝까지 그런 사람이 왜 신우랑 결혼한대? 하고 물으려다가 참았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속도 위반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남편이 애써 저렇게 신우 남편 될 사람 자랑을 하는 이유도 뻔했습니다. 우리 신우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저러는 거지요. 아마 친오빠인 지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신우가 별 볼 일 없는 거 인정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제 앞에서 포장을 하려는 생각인 거지요. 속도 위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서 속도 위반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 제 친척 언니도 저랑 정말 친한 친구 중 한 명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신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요. 몇 번이나 만났고 얼마나 깊게 알았는지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당장 한 달 전에만 해도 만날 남자가 없다고 저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 노래 부르던 신우였는데 결혼 상대를 만나도 얼마나 만났을지는 안 봐도 뻔하더군요. 안 그래도 설연이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우를 만난 게 그 전에 연말이었는데 크리스마스 파티로 클럽에 간대니 어쩐대니 하면서 또 오빠한테 용돈 타러 집까지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랬었거든요. 분명히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서 쉽게 만난 사람 중 하나겠거니 싶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우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남자가 훌륭한 위인인지 밥버러지 같은 자식인지는 제 알 바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자기 성과금으로 나온 2천을 신우 결혼하는데 홀랑 줘버리겠다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미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희가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이랑 재벌이가 차이가 조금 커서 결혼 후 자금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결혼은 반반 결혼했기에 생활비나 아이 커가면서 들어갈 비용들부터 더 미래를 위해 모으는 적금을 제외하고 각자 남는 돈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제가 반대를 하고 나오니 남편이 그 점을 파고들고 우기더라고요. 내 연봉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 성과급은 말 그대로 보너스의 개념이지. 그건 내 월급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생활비를 밀린 적이 있냐? 적금에 붓고 있는 돈을 밀린 적이 있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가 신우한테 그 큰 돈을 다 줘도
제가 기분 나빠하거나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좀처럼 제가 설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 남편도 지 동생이 하찮은 인생인 걸 인정하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신우가 솔직히 배우자로 삼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동안이야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그랬겠지만 이제 30 되고 그러면 더 어린 애들한테 밀리고 그럴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요즘 남자들도 어린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면 여자 능력을 보는데 신우가 이제 어린 여자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여자도 아닌 거 저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집에서 오히려 앞길 창창한 아들 빼앗긴 기분 들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우습게 보일 거 아니겠냐고. 그럴 거면 돈이라도 두둑하게 들려서 보내자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랑 아이 미래를 위해 적금 부어놓은 걸 깨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빚을 져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보너스로 받은 돈이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 돈 아니었겠냐고요. 제가 모르고 넘어갈 일은 없었겠지요. 남편도 그걸 아니까 몰래 주지는 못하고 제 허락받아서 주려는 심산이었을 테고요. 남편이 저 대신해서 1년 육아휴직 내고 아이를 돌봐주게 되면서 남편도 원래 벌어오던 수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월급이 많이 줄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 돈을 쥐고 있는 게 좋을 텐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남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우 생일이라고 돈 줬을 때랑 같은 생각이었지만 아무튼 자기가 벌어서 받은 돈이니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좋겠다고요. 물론 액수가 액수다 보니 남편에게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상한이 있기에 그동안은 생활비며 적금에 들어가야 할 돈을 면제해주려고 했는데 그 돈은 다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용돈으로 쓸 만큼의 액수도 남지 않았을 텐데도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그러겠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러나 저러나 매번 남편한테 용돈 필요하다고 와서 돈 뜯어가던 30살 신우를 치워버리는 거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발짝만 물러나주고 신우 앞날을 축하해줬네요. 그 뒤로는 솔직히 나쁠 거 하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육아도 대신 해주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경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싫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니 경력이 무조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욕심을 버리고 아이를 위한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지요. 그렇게 남편이 복직하는 시기에 맞춰서 다 내려놓고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엄청 출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마웠던 게 있었다면 남편이 돈에 있어서는 저한테 거짓말은 안 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긴 하지만 그래도 신우한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줘버린 덕분에 남편이 육아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용돈으로 쓸 여윳돈이 없어서 어디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게 되니 다시 자기 월급도 많아지고 좋다고 많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재택근무일지라도 아이 보는 거랑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신우도 시집가고 나서는 저나 남편 괴롭히는 일이 아예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이제 재택근무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육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으니 둘째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왔어요. 우리 아들도 동생이 있는 편이 정서적으로나 책임감이라던가 해서 더 좋지 않겠냐면서요. 어디선가 연년생은 진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사실 아이가 이미 돌이 지났으니 엄밀히 말하면 연년생은 아니지요. 하지만 2살 터울이나 연년생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직 재택근무에 적응한 것도 아닌데 둘째까지 갖는 건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시기상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고생할 거면 한 번에 바싹 고생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자꾸 저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보채더군요. 여전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끝없는 설득도 있었고 혼자 크는 것보다 둘이서 크는 게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되어서 결국엔 자녀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들어갈 교육비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적금도 늘려야 하고 저희 신혼집도 방이 2개짜리였는데 방 3개에 화장실도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겠고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공부해가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둘째를 갖자던 남편은 말하던 것과는 다르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제가 남편한테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둘째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몇 번을 묻길래 생각해보니 나쁜 점만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대충 이해가 가도록 대답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뜰 듯이 기뻐했었는데 정작 그날에도 별일은 없고 다음날 가볼 곳이 있다고 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뭐 저런 싱거운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니 열불이 납니다. 볼 일이 있다 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식사도 안 하고 나간 남편이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외내를 데리고 와서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태어난 신혼의 아이였어요. 그때까지도 솔직히 저는 볼 일이 있다던 사람이 신혼의 애는 왜 데리고 왔지? 하는 생각이었지 남편이 말하던 그게 이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얘가 오늘부터 우리 둘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재미없는 농담을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진심처럼 보이더군요.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신혼의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우리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 있어서 부분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 둘째를 갖자고 결정한 건 저 자신 아니냐고 하면서 벌써 이렇게 하기로 다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는 겁니다. 둘째를 갖자던 게 신혼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자는 소리일 거라고 세상 어느 누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제발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사정을 했네요. 이게 농담이면 지금도 충분히 저한테 한 방 먹였다고 제발 농담이라고 좀 해달라고 나중엔 제가 부탁까지 했어요. 남편은 농담도 아니고 진심으로 이 아이를 우리 자식처럼 잘 키워볼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욕심을 버리고 재택근무를 한 것도 모성애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면서요. 저한테 뭐하러 배부르고 예민하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둘째를 또 가질 생각을 하냐면서 그냥 이 아이를 우리 자식처럼 키우는 게 어떠냐고 되도 않는 설득을 자꾸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신우도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애 엄마가 아무리 자기 오빠가 둘째를 갖고 싶다고 했더라도 지혜를 데려다 키우라고 아이를 넘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제정신이냐고 신우도 그렇게 하자고 한 게 맞냐고 말하니 남편이 또 자초지종을 말하더군요. 미리 말해줬으면 둘째 이야기 꺼냈을 때 제가 눈치라도 챘을 텐데 어째 말 한마디 없이 숨기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신우한테 그 돈까지 줘가며 겨우겨우 결혼시켜놨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신우가 크게 탐탁치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니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던가 봐요. 출산 전까지만 해도 신우네한테 그렇다 할 불화가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아이가 남자 쪽을 안 닮은 건 둘째치고 혈액형부터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친자검사가 진행되었고 안 봐도 비디오처럼 남자는 진짜 애아빠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는 내쫓기듯 그 집에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애아빠는 신우가 그 당시 연말 축제 분위기에 하도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누군지 짐작도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 집에서도 신우를 100% 믿었던 건 아닌지 혼인신고도 안 했었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덕에 신우는 애만 없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돌진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육아를 하기로 했으니 그 애를 우리가 데려다 키우면 되겠다고 혼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저한테는 둘째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진짜 둘째를 낳아서 기르자는 게 아니라 신우애를 데려올 테니 키우자는 소리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돌려서 말했던 겁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우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는데 웃음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부리는 억지에 한두 번 못 이기는 척 져주다 보니 남편은 그게 언젠가부터인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30살 신우한테 용돈 주는 것부터 해서 자기 몇 달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급도 신우를 위해서라면 회척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처음엔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남편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준 일들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결정하면 제가 어떻게든 따라와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신우가 낳아온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을 호적에 올려서 내 자식처럼 키우자는 일까지 오게 되었네요. 말해서 들어먹으면 참 고맙겠지만 남편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제가 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한숨 푹 내쉬면서 그렇게 신우 앞길을 위해 신우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고 싶은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제가 또 져주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 삶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남편이 감동한 눈으로 저를 한번 안아주러 오길래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소원대로 그 애는 네가 네 호적에 올려서 키우라고요. 나는 이 결혼 생활은 더 못하겠으니 친정으로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짐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되고 집에서 두고 나온 게 있어서 저희 집에 다녀와야 했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만 혼자 있고 애는 없더라고요. 네 자식처럼 키운다던 네 동생 애는 어디다 두고 혼자 있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회사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고 일단 신우가 데려갔다고 하면서 이혼은 제발 저보고 다시 생각해달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대요. 이제 와서 빈다고 해서 내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남편이 신우 뒷바라지도 모자라 똥 싼 것까지 다 치워주겠다는데 세상 어떤 아내가 그걸 그렇게 하라 두겠냐고 머리가 있으면 모기에 달고 다니지만 말고 생각 좀 하라고 했네요. 지가 지 돈 벌어다가 신우 뒷바라지 해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는다고 해도 결국 제가 없었으면 신우애는 키워주기는커녕 돌봐줄 생각도 못했을 거면서 감히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반성하는 척 앞으로 이런 일을 없을 거다 하면서 저한테 빌어왔지만 저는 마음 약해지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다면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신뢰가 가질 않는데 그런 사람하고 계속 해나갈 미래가 뭐가 중요하나 싶었네요.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저나 제 아이한테도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알아요? 신우가 낳아올 애가 저의 하나일지 앞으로 제가 신우가 배불러 낳아온 몇십 명의 아이들 엄마가 되어야 할지 말입니다. 사회에서 소위들 말하는 애 딸린 이혼녀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 결정의 후회는 없어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신우애를 내 자식으로 키우는 삶보단 이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의 승진은 힘들겠지만 그 결정은 후회하지 않아요. 재택으로 일하면서 아이 잘 키워나갈 거고 아빠 없이 잘하긴 하겠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주고 훌륭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